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과 SNS 확산으로 사진과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비즈니스의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델 테크놀로지스의 최석주 부장과 함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델 테크놀로지스의 최석주입니다.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 안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저장, 관리, 그리고 이렇게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UDS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비정형 데이터 중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ECS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 영업인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위주로 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요, 약 40분간 이어지고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과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하는 비정형 데이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발표 순서 어떻게 되죠? 예, 세 가지 목차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기존에 이제 블록 스토리지나 파일 스토리지는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는 일단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델 테크놀로지스의 ECS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유즈 케이스와 실제 사례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데이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추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아마 이전에도 어디선가 한 번씩 보셨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2년마다 2배다 또는 3년마다 2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프 끝인 2025년을 보시면은 데이터 양이 약 163제타바이트까지 생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데이터가 많거나 또는 그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생성된 데이터의 80%가 비정형 데이터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뭐죠? 예. 데이터는 이제 크게 보통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반정형 데이터라는 말씀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20% 정도를 정형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라나 또는 쉽게는 엑셀 같은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을 보시면은 열과 행이 있고 그 안에 데이터를 이제 계속해서 집어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넣는 데이터는 이미 어떤 데이터를 얼마큼의 길이로 또는 어떤 형태로 얘가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은 날짜나 전화번호, 은행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정보, 트랜잭션 정보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은행의 계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의 고객들의 계좌들이 쭉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 같은 부분이라면은 연도는 4자리로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2019년 4자리로 넣고 그 다음에 월, 일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실 때 월 부분은 무조건 2자리로 넣게 되어 있으신데요. 이 부분을 보통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03월이라고 넣는데 이 부분을 3이라고 넣으시거나 또는 숫자 3이라고 한글로 치시거나 또는 영어로 치시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와 데이터가 받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이를 미리 정해놓고 받기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정형 데이터에 해당되고요. 이 데이터들의 특징은 데이터가 점점 쌓여서 굉장히 많아지기보다는 변경 작업이 매우 많습니다. 은행을 보셔도 매년 고객들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늘어나는 고객보다는 기존의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은행에 매일 입금되고 출금되고 하는 등 각각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 데이터는 빠른 응답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의 블록 스토리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80%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는데, 비정형 데이터는 그냥 정형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텍스트 파일, 뭐 매일 메모장에 열고 쓰시는 텍스트 파일, 뭐 아무 내용이나 넣으실 수 있잖아요. 왜? 이메일이나 뭐 대표적인 사진, 동영상, 그리고 인공위성이 계속해서 찍고 있는 사진 이미지들, 그리고 뭐 요즘 자동차 관련해서 ADAS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센서 데이터나 뭐 IoT 데이터, 이런 부분이 모두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됩니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들은 한번 데이터가 저장되면은 사실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뭐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를 밑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원하는 대로 뭐 인공위성 사진을 변경할 일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대로 예, 찍은 대로 그대로 보관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달리 뭐 빠른 응답 속도라든가 어떤 변경보다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또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해 준다면 훨씬 사용하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또는 NAS 중에서도 고성능의 뭐 분산형 NAS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블록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정형 데이터는 블록에,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종류 또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세상에 스토리지는 정말 많습니다. 개인이 쓰는 것부터 기업용까지 많은데 이걸 크게 분류해 보면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블록,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아마 블록 스토리지는 기존의 센 스토리지라고 불리시면서 많이 사용하셨을 거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는 주로 NAS라고 불리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한번 간단히 본다면은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크기의 블록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해서 쭉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어떤 그 공유 폴더들을 OS에 마운트 시켜놓고 파일 단위로 경로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파일과 마찬가지로 파일 단위에 액세스를 하긴 하는데 기존의 NAS와의 차이점은 경로가 없습니다. 즉 경로 없이 최종적인 파일 이름만 가져가는 구조를 가져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방식에 있어서는 블록 스토리지는 이제 센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물론 아이스카시 같은 프로토콜을 쓰시는 고객들은 뭐 이더넷 방식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더넷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요. 프로토콜 측면에서도 뭐 블록 스토리지는 스캇이나 FC 방식을 사용하시고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 환경이라면 NFS, 그리고 윈도우 환경이라면은 뭐 CIFS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HTTP 기반의 REST API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네. 블록 스토리지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데 고성능, 레이턴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응답 속도라면은 한 자릿수의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의 이제 응답 속도를 기대할 때는 블록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고 파일 공유를, 그러니까 공유 같은 락킹 같은 부분을 스토리지 자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쓰기 편리한 스토리지입니다. 반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즉 의미가 저장하는 하나하나 파일의 사이즈가 뭐 몇 킬로바이트의 작은 파일부터 또는 수십 기가바이트, 크게는 몇 테라바이트까지 하나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일 사이즈에도 제한이 없고 하나의 스토리지 안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용량도 무한대로 늘려나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스토리지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스토리지에 대해서 약간 구분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집중 탐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예, 제가 이제 뭐 휴양지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하나 붙여놨는데요. 이걸 제가 랩탑에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올리기 전에는 이걸 제가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 데이터가 넘어가면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 사진 데이터는 동일한데 왜 이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파일 또는 오브젝트로 불리는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오브젝트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구조적으로 파일은 일단 경로와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처럼 뭐 2019년 폴더에 그 밑에 허니문이라는 제가 경로를 만들고 몰디브라는 사진 이제 .jpg라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파일을 찾으실 때는 이런 경로로 찾아가고 파일 이름으로 파일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경로가 없습니다.
앞에 같은 디렉토리 구조가 없고 최종적인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키 또는 오브젝트 네임이라고 불리는 허니문 1이라는 제 만드는 이름이고요. 그런 이름으로만 파일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일에 비해서 어떤 파일을 나중에 저장해 놓으면 몇 년이 지난 후에 찾는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메타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에다가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스토리지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파일 타입은 어떤 거고, 얘 파일의 크기는 몇 킬로바이트다. 이런 부분을 스토리지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권한 정보라던가 누가 올렸고 이 파일에 대해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유저 메타데이터라고 적은 부분이 제가 이제 결국 파일과 오브젝트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먼저 오브젝트 아래에 보시면 제가 로케이션은 몰디브고 이벤트는 허니문이고 첫째 날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이런 정보는 제가 이 사진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절대 제가 입력하지 않으면 스토리지는 알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즉 파일 스토리지 부분에서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존의 블록이나 파일 스토리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별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운영하면서 파일을 하나 올리고 요거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별도로 관리했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오면서는 요 파일, 사진 파일을 올리면서 오브젝트 안에다가 이런 정보를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몰디브에서 놀러 갔던 사진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저 메타데이터 부분인 그런 몰디브라는 키워드를 주면은 스토리지가 알아서 그런 파일들을 검색하고 사용자의 그 파일 리스트를 가져줌으로 해서 기존의 파일 스토리지가 경로가 했던 일을 이런 유저 데이터가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어떻게 변화되나요? 예. 기존에 이제 블록이나 파일 스토리지를 쓰시다가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던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살짝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간략히 정리했는데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은 모바일 웹으로 동일한 파일을 접근하실 때 위쪽에 있는 블록이나 파일 스토리지 환경이었다면은 중간에 웹 서버를 거치셔서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오시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스토리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도 간략화되고 예를 들어서 유저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위에 같은 구조에서는 그 웹 서버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유저 수에 맞춰서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밑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환경으로 온다면은 스토리지 쪽만 좀 더 보강해 주면은 중간에 다른 구조가 없기 때문에 훨씬 쉽게 스케일 아웃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이제 왼쪽에 이제 위쪽에 보라색 부분은 예를 들어 C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왼쪽 코드는 라이트 하는 거고 오른쪽은 파일 하나 읽을 때입니다. 그냥 봐도 라인 수가 일단 많아 보이는데요. 그 밑에 부분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쓸 때 위에 있는 게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줄이고요. 파일을 올릴 때도 요 한 줄, 그리고 파일을 받을 때도 요 한 줄로 끝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쉬워지고 추후에 변경 작업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많은 특성들이 있죠? 예,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EMC의 ECS 스토리지도 델 테크놀로지의 ECS 스토리지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징이라고 모아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델 테크놀로지가 생각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실 여기 적은 것보다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계속 가장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많이 강조드리는 확장성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블록이나 나스 스토리지와는 다르게 저장할 수 있는 파일 개수에도 제한이 없고 크기에도 제한이 없고 또 스토리지를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늘려가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스케일 아웃 방식의 스토리지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 말씀드린다면 이제 왼쪽 위에 멀티 프로토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 이 스토리지를 사용할 어떤 고객이 들어오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붙을지 미리 예상하고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측면에서 미리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해 준다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환경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토콜을 스토리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이제 멀티 테넌트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뭐 클라우드 환경이니까 당연히 다양한 고객들이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스토리지 플랫폼을 쓰면서도 논리적으로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격리될 수 있는 그런 멀티 테넌트 환경이 필요하고요.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이제 저희 스토리지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면은 스토리지 뭐 데이터 센터가 꼭 물리적으로 한 곳에 위치하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또는 여러 대륙에 거치는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스토리지가 커버해 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오른쪽 위에 모든 사이즈의 파일, 요건 그 파일 용량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유저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직접 넣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무엇이고 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데일 테크놀로지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인 EC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뭐 지금까지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초라고 해서 좀 더 이해를 높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데일 테크놀로지의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는 일래스틱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제가 여전히 잘못 적어놨는데요. 이런 이름은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제는 딱 세 글자 ECS라고만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파란 표준 렉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이제 노드들이 들어갑니다. 서버라고 스토리지 서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데일 테크놀로지스에서는 노드라고 불리고요. 이런 노드들이 계속해서 장착되고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저희 ECS 스토리지의 특징들을 적어놨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웹 스케일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예. 요즘 뭐 확장성이 좋은 스토리지에서 웹 스케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저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던 확장성이 뛰어나고, 두 번째 있는 이제 프로토콜 부분에서도 저희 ECS 스토리지는 바로 뒷장에 있겠지만 다양한 프로토콜을 하나의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지 플랫폼, 하나의 스토리지 플랫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속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컴포넌트로서는 이런 노드들이 계속 들어가겠지만 걔네들이 하나의 이제 스토리지로서 하나의 관리 포인트로 관리되는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의 스토리지로 당연히 테라바이트뿐만 아니고 페타바이트 또는 심지어 엑사바이트 스케일로 하나의 스토리지를 늘려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복제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갖다 놓으시고 이걸 하나의 스토리지처럼 데이터를 서로 간에 동기화시키면서 복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스토리지 플랫폼들은 주로 여러 개 복제가 되더라도 하나는 운영으로 액티브로 사용되고 하나는 주로 DR 형태로 패시브 형태로 사용되는데, ECS 스토리지는 그 서로 묶이는 모든 복제되는 스토리지가 액티브 형태로, 즉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ECS는 파리가 2013년에 이제 ECS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해로 봐서는 7년 정도 되었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3세대 하드웨어까지 나왔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저희 3세대가 버전 3가 나왔고 내년에는 버전 4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속의 노드들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에 장착된 디스크의 사이즈라던가 디스크 개수 또는 뭐 CPU나 메모리 양에 따라서 모델은 나눠져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모두 ECS 스토리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EX300, 500, 3000 시리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00을 말씀드린다면은 300 같은 경우는 렉 하나에 최대 1.5PB 정도 이제 물리 용량을 만드실 수 있고, 500 시리즈는 4.6PB, 3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8.6PB까지 물리 용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요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뭐 원하시는 대로 1테라부터 8테라까지 디스크를 장착하실 수 있고요. 300 같은 경우는 500 같은 경우는 300과 물리적으로는 똑같은데 속에 장착되는 디스크 수가 300은 12개인데 500 시리즈는 24개까지 장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큰 디스크 12테라 디스크가 장착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렉에서 구성할 수 있는 스토리지 용량이 4.6PB까지이고요. 3000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을 때 이제 단면인데 뒤쪽으로 좀 노드가 길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90개까지 장착됩니다.
12테라 디스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에서 약 1페타바이트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렉에는 8개의 노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약 8.6페타 정도의 물리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이제 뭐 저희가 권고드리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EX300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나 모바일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고 중간 EX500 같은 경우는 뭐 앞에 300과 비슷하게 뭐 클라우드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고 뭐 단기 백업이라던가 장기간의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또는 미디어 파일들, 뭐 비정형 데이터로 계속 소개시켜드렸던 뭐 사진, 동영상들 이런 파일들을 저장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3000 시리즈는 매우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뭐 앞에서 300, 500에서 사용하셨던 유즈 케이스뿐만 아니고 뭐 매우 긴 기간, 예를 들어서 15년간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런 딥 아카이빙 용도 또는 기존에 많이 가지고 계신 물리적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도 많이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각 기업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뭐 용도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필요하신 용량과 성능에 맞춰서 뭐 300, 500, 3000 이렇게 토의해 가면서 권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ECS의 지원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지금까지는 좀 하드웨어적인 얘기였다면 지금부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희 ECS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멀티 프로토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센테라 애트모스 API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만약 저희 EMC라는 브랜드로 팔 때 센테라라는 스토리지를 사용하셨으면 아마 익숙하신 그 프로토콜이실 겁니다. 그 센테라 스토리지를 ECS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ECS에서도 센테라나 애트모스 API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REST API를 사용하실 때 많이 선택하시는 오픈스택의 스위프트 API나 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아마존의 S3 API도 ECS 스토리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 파일 스토리지에서 지원하던 NFS나 CFS 프로토콜도 ECS에서 지원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기존의 서버 환경에서 서버들을 모아서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쓰셨다면 그 부분을 ECS 외장 스토리지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셔서 저장한 데이터 간에 서로 호환성이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 수집을 할 때 AWS S3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했었다면 그 데이터는 꼭 그 API를 통해서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하드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하드 환경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 NFS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고 계시면 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읽을 때는 또 스위프트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또 읽어가실 때도 모든 프로토콜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것을 구성하실 때 매우 유리한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데이터 관리는 또 어떻게 되나요? 예, 메타데이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진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뭐 미국에서 사진을 찍고 유럽에서 사진을 찍고 호주에서 찍고 한국에서 찍었는데 기존의 파일 스토리지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경로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몇 년 지난 사진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면은 경로들을 위주로 이제 내가 찾고 싶은 파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제 유추해서 찾으시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경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이름만 있는데 오브젝트 이름만요, 정확하게는. 그럴 경우에 밑에 보시면 한 줄 제가 이제 쿼리문이라고 있습니다. 쿼리문은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도 get이라는 그 쿼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라든가 파일 크기 또는 위치 정보 등을 넣은 그런 쿼리문을 날리면은 스토리지가 알아서 그 정보에 해당하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음 쿼리를 써서 좀 더 쿼리를 세밀하게 만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파일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은 사실 저희 EMC, ECS 스토리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오브젝트 메타데이터, 유저 메타데이터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ECS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뿐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검색, 그러니까 쿼리 부분도 ECS 자체 내에서 이제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없이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더라도 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솔루션 없이 ECS 자체로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이걸 쿼리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하나의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도 중요하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ECS가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 프로텍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아마 레이드 5 또는 레이드 6라는 하드웨어 레이드 방식에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레이저 코딩은 그런 하드웨어 방식의 레이드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을 가져가는데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방식의 레이드는 레이드 컨트롤러에 이제 그 컨트롤러에 연결된 디스크에 한해서 데이터가 뭐 분산되고 보호되었다면은 이레이저 코딩을 사용하시면 하드웨어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왼쪽처럼 데이터가 하나가 들어오면은 하얀색 부분, 그러니까 12조각으로 데이터를 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페널티 조각들을 4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하드웨어 방식이라면은 어떤 하드웨어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그 밑에 장착된 디스크에만 분산되었을 텐데 이레이저 코딩 방식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그림에 보이시는 예에서는 16조각을 내었는데요. 그런 16조각들이 노드들에 펼쳐지고 그 노드 안에서는 서로 다른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노드들을 5개 그려놓은 거고요. 그 안에 보면은 16개의 조각들이 겹치지 않고 서로 다른 노드 그리고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디스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하드웨어의 장애가 뭐 전체적인 데이터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디스크가 몇 개의 디스크에 장애가 나거나 또는 심지어는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는 여전히 보호되고 데이터 서비스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방식에 비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데이터 가용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기능이 많은데요. 또 다른 기능 알려주시죠. 네. 예.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이 보통 이제 큰 파일들에 매우 강력합니다. 스루풋 위주의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면에 작은 파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보통 작은 파일들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몇 킬로바이트의 파일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모이면 페타바이트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기존의 나스나 또는 블록 스토리지에 비해서 이제 성능적으로 많이 떨어지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ECS는 박스 카팅이라는 기술을 내부적으로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파일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노드 안에 장착된 시스템 메모리 버퍼에다가 이 파일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조금 큰 파일로 정확하게는 작은 파일을 모아서 2메가 파일의 그 조금 더 큰 파일로 만들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작은 파일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때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스토리지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능도 참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런 기능들도 있고 또 다른 기능들도 있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제 복제 쪽이고요. 사실 이것도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군은 다른 뭐 블록이나 나스와 차별화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에는 이제 제가 뭐 대륙간에 떨어진 A 유저, B 유저, C 유저가 있고 각각의 A 유저, B 유저가 C 유저가 접속하는 데이터 센터에 ECS를 별도로 설치했다고 이제 가정해 봤습니다. 세 개가 하나로 묶인 건 아니고요. 이제 세 개가 묶였다는 의미는 각각은 하나의 C 클러스터이지만 세 개는 별도이지만 이제 복제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 스토리지 이제 블록이나 나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유저가 A 사이트로 데이터를 올리면은 B나 C 사이트로 복제는 됩니다. 그렇지만 B나 C 유저는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고 보통은 B나 C 사이트는 패시브 형태로 원격 복제나 데이터를 읽어 나갈 수만 있었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 ECS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A, B, C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각각의 ECS가 모두 데이터가 동기화되기도 하면서 액티브로 움직입니다. 즉 A, B, C 사이트의 유저들은 자기와 지역적으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곳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올리면은 A 유저가 올린 데이터는 B 유저가 당연히 볼 수도 있고요. 동일한 데이터를 받아서 편집을 하고 그쪽으로 다시 올리면은 B 사이트를 올리면은 C 유저가 그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 방식의 원격 복제 기능은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스토리지를 고려하신다면 분명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뭐 ECS는 이제 소개의 마지막 장인데요.
당연히 스토리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가, 또는 뭐 장애가 났다면 어느 물리적 하드웨어에 장애가 나고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당연히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ECS는 이런 관리 포털, 하나의 관리 포털에서 성능도 보실 수 있고 뭐 현재 용량이 얼마큼 쓰고 있는가 이 부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초기 구성뿐만 아니고 변경 작업도 모두 하나의 단일 관리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델 테크놀로지스의 ECS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능 이런 것들 다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델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15분간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ECS 스토리지는요, 가트너에서 아마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트너에서 매년 조사하는 여러 항목 중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현재 제가 붙여둔 표는 2019년 이제 8월 자료인데요. 2019년을 포함해서 델 테크놀로지스의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4년간 연속으로 가장 최상단 오른쪽 위에 리더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 전문 조사 기관에서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ECS 스토리지는 뭐 7 EB 이상 실제로 이제 shipping된 스토리지이고요. 뿐만 아니고 1,1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현재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고객사들이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고 계셔서요. 뭐 저희가 여기 붙여놓은 뭐 포드와 같은 자동차 회사, 제조사뿐만 아니고 또는 디즈니 같은 멀티미디어 회사, 그리고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고객사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스토리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ECS 스토리지의 특장점과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ECS 스토리지는 뭐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장은 이제 그 요약해놓은 표이고요. 왼쪽에 위에 보시면 제가 뭐 트래디셔널 워크로드라고 적어놨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레거시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녹색 부분에 해당하면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도 ECS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부터 하나씩 보시면은 장기간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거나 또는 뭐 한 달간, 뭐 몇 달간 되는 OS 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환경 백업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CCTV처럼 계속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그런 환경에서도 ECS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뭐 멀티미디어 환경, 계속 비정형 데이터의 뭐 대표적인 예시로 말씀드렸던 뭐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 같은 것을 저장해두고 이걸 배포하는 스토리지로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ECS를 뭐 기존의 웜 스토리지라는 형태로 현재로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REST API를 사용하는 S3라던가 또는 스위프트 API를 사용해서 하는 그 기존 뭐 어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시던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고 IoT랑 또는 앞에 여러 프로토콜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HDFS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드렸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그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준비한 유즈 케이스는 이제 백업이나 아카이빙 또는 티어링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즉 기존에 이제 뭐 VTL이라던가 또는 물리적 테이프들이 여러 대를 이제 사일로화돼서 쓰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을 ECS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통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 아바마나 네트워커라고 사용하셨던 부분은 아마 고객사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백업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백업 소프트웨어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백업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그 타겟 스토리지로서 VTL이나 물리적 테이프의 대체 또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스토리지로서 ECS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티어링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델 테크놀로지의 아이실론과 같은 NAS라던가 또는 데이터 도메인 VTL 환경을 사용하고 계셨으면은 요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실제로 계속해서 액티브인 핫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로 저장돼 있고 뭐 연간 억세스 빈도가 매우 작은 콜드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아이실론의 저장이나 또는 데이터 도메인이 저장하기보다는
ECS를 아이실론 또는 데이터 도메인 뒤에 콜드 티어로 확장함으로써 핫 티어 부분의 데이터는 기존의 아이실론 데이터 도메인을 사용하시고 콜드 티어 부분은 ECS로 넘겼다가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실 때는 아이실론 또는 데이터 도메인으로 자동으로 정책에 기반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티어링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고객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아볼까요? 예, 그래서 실제 고객 사례 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 여기 제가 표시한 고객사의 이제 그 요구사항은 기존에 여러 군데 이제 분산되어 있던 백업 미디어, 뭐 VTL이라든가 피지컬 테이프들을 하나로 좀 모아서 관리 포인트를 줄이고 싶은 요건도 있으셨고요. 또한 클라우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장성이 좋은 스토리지에 대한 요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뭐 당연히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시면은 기존 시스템 대비 뭐 가격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요런 그 백업이나 아카이빙 요건뿐만 아니고 동시에 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져오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건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다른 요건을 저희 델 테크놀로지에서는 하나의 ECS 스토리지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최종적인 좀 단순화되긴 했지만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한 대의 스토리지인데요. 이걸 논리적으로 크게 두 군데로 나눠서 기존의 백업 환경을 뭐 하나의 논리적 공간으로 모았고요. 그리고 기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시면서 그런 백엔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 같은 스토리지 플랫폼을 공유하시면서도 논리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묶었을 뿐만 아니고 국내 데이터 센터가 2개 있으신 고객이신데요. 이것을 뭐 2개 물리적으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2대를 설치하셨습니다. 2개의 클러스터를 설치하셨고요. 그 부분은 이제 원격 복제를 묶음으로 해서 다른 원격지에 있는 예를 들어 B 센터에 있는 고객들은 B 사이트에 있는 ECS로 들어오시고 A 센터에 있는 고객들은 A ECS에서 들어오신 다음에 서로 그 2대의 ECS가 서로 간에 또 백업, DR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액티브가 되면서도 반대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DR로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사용한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이제 뭐 HTTP 기반의 S3나 스위프트 API를 사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 기존 사용하시던 그 앱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이라던가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환경으로 이제 고도화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례에 예시를 든 고객은 실제로 저희 델 테크놀로지의 ECS 스토리지를 활용하셔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외부 클라우드 스토리지 외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객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의 경우는 이아스 서비스, 파스, 사스 서비스 모두 다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델 테크놀로지의 ECS 스토리지는 2가지, 이아스와 사스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만을 사용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인프라 에이즈 서비스로서 ECS 스토리지를 사용하셔서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셨고요.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하시고 있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는 백엔드 스토리지로서 ECS를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오브젝트 형식으로 저장하면서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셨습니다. 또한 이것도 앞에 고객과 마찬가지로 원격지 데이터 센터 간에 그 원격지 복제 기능을 구현하셔가지고 뭐 A 센터에 있는 스토리지의 물리적 장애 또는 뭐 천재지변 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데이터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원격지 복제까지 구축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로는 데이터 레이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중에서도 저희 델 테크놀로지의 ECS 스토리지에 굉장히 적합한 제가 좋아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중간에 ECS가 있고 그 위에 그 옆에 이제 회색 부분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저희 ECS가 제공하는 프로토콜 목록입니다.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뭐 S3, 뭐 NFS, CIFS, HDFS, 스위프트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서 뭐 S3 API를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실 때 기존에처럼 뭐 저장용 스토리지 따로, 분석용 스토리지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동일한 ECS 플랫폼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는 API를 사용하시고 또한 분석할 때는 동일한 데이터를 HDFS 파일 시스템 형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시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또 분석된 데이터의 저장까지 하나의 스토리지 플랫폼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적용한 사례도 볼까요? 예, 해당 고객은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활발히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고객사이고요. 크게 제가 이제 세 군데 정도 그래프 ECS 스토리지를 그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뭐 이제 아시아 대륙에 하나 그리고 미주 대륙에 하나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데이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기존에는 이제 통합되지 못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ECS의 데이터 복제 기능을 사용해서 각 사업장에서 해외에서 나온 데이터들도 해외에서 나온 데이터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는 미국에 있는 ECS에 들어가지만 결국 한국에 있는 ECS와 원격 복제 기능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데이터가 복제되고 데이터 분석도 뭐 원하시면은 그쪽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에서 뭐 통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환경을 함으로써 데이터가 실제로 생성되는 곳이 어딘가에 상관도 없고 또한 동일한 데이터를 뭐 그 저장된 스토리지에 그대로 활용하셔서 분석까지 굉장히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고도화시킨 사례입니다. 네, 네 번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은 이제 뭐 앞에서 비정형 데이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렸던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 같은 이런 컨텐츠의 리포지터리, 그러니까 저장소로서의 플랫폼을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보다는 뒤에 실제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돕기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을 하시는 고객사이시고요. 기존에 이제 데이터 편집 부분은 이제 NAS, 고성능 NAS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편집된 데이터를 당연히 편집된 동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무한대의 그 기간을 가지고 그 저장을 하시는 요건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을 기존에 이제 물리적 테이프를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뭐 한 벌, 두 벌 가지고 계셔도 기존에 뭐 오래된 데이터를 찾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또 관리 포인트가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대체함으로써 이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쭉 이어지는 하나의 컨텐츠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음에 저장하고 편집할 때는 NAS에 사용하시고 이를 장기 보관하거나 또는 배포하실 때는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이제 굉장히 확장성이 뛰어난 스토리지를 가지고 가시는 구조가 되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존에 뭐 작게는 블록 스토리지라던가 이제 나스 스토리지들 작게 많은 여러 개의 이제 플랫폼들을 사일로화돼서 이제 관리하고 계신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 포인트도 많고 각각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따로 신경 쓰는 등 여러 관리 포인트가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하나의 확장성이 좋은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 통합함으로써 뭐 오른쪽 고객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뭐 데이터 용량도 뭐 작게는 몇백 테라부터 크게는 페타바이트 단위까지 또한 안에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작은 파일, 큰 파일 모두 강력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을 제가 좀 표현하기 위해서 뭐 작게는 뭐 100KB 파일부터 뭐 7메가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더 큰 파일도 많은데 제가 조금 너무 단순하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단일 그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도 ECS를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솔루션에도 HA 기능이 있나요? HA가 뭐죠? 이제 가용성, 하이어 네. 어웨일러빌리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광범위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드려야죠. 예,
일단 ECS 안에 있는 여러 이제 노드들이 있고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작게는 뭐 디스크 장애, 노드 장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ECS의 기능이라고 하나 말씀드렸던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토리지가 하나 있을 때는 이레이저 코딩 방식으로 뭐 디스크에 장애가 나거나 또는 노드가 장애가 나더라도 스토리지는 여전히 데이터를 보호하고 자동으로 셀프 힐링도 하고요. 스토리지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지 하나 안에서는 이렇게 그런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고, 만약 스토리지 클러스터 하나가 전체가 뭐 천재지변 같은 경우로 데이터 센터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도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 원격지 복제 기능을 활용하신다면은 뭐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시더라도 여전히 데이터를 서비스, 그 스토리지 서비스에 문제가 없이 HA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인 ECS는 기존 워크로드와 차세대 워크로드를 모두 지원하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장표에 보면은 이제 위쪽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트래디셔널 워크로드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사실 기존 워크로드에 해당됩니다. 기존 워크로드라고 하시면 사실 고객사마다 사용하고 계시는 워크로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의 뭐 블록이라던가 또는 나스 스토리지를 사용하던 환경을 ECS 또한 뭐 NFS 또는 CIFS 프로토콜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뭐 ECS 스토리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차세대 워크로드라고 하면 보통 클라우드 환경에 REST API를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면은 ECS가 S3 API와 스위프트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차세대 워크로드 또한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다 이렇게 설명을 되게 꼼꼼히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체크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S의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션 간 호환성이 있는지, 확장 시 성능이 좋은 스토리지에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를 넣는 등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지원되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ECS 스토리지는 2013년에 이제 1세대 하드웨어가 나온 이후로 현재는 3세대까지 나왔고요. 당연히 하드웨어가 좋아졌습니다. 많이. 그만큼 성능도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속에 들어가는 디스크 용량도 커지고 CPU 메모리 성능도 좋아졌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ECS 버전이 3.0대 버전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훨씬 스토리지도 효율적이고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 차이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호환성이 있는지, 호환성 부분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ECS 2세대를 쓰셨는데 ECS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요즘에는 3세대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ECS 기존의 2세대를 쓰던 그 클러스터에다가 3세대 하드웨어 장비를 동시에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붙여서 하나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ECS가 기본적으로 분산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가서 자기가 2세대, 3세대를 구분해서 저장되진 않고 이걸 하나의 스토리지 클러스터로 보고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을 섞을 경우에 당연히 구성도 가능하고 운영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지 성능이 앞에 말씀드렸던 2세대 하드웨어의 성능에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단기간에서는 뭐 여러 제너레이션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2세대에 있는 데이터를 3세대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점차적으로 2세대 장비를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나중에는 뭐 3세대 장비만 남기는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도 ECS가 이제 세세대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 등의 옵티마이제이션, 이 부분은 이제 티어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ECS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SSD 같은 미디어는 지원하지 않고 7200 RPM 하드디스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은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SSD를 활용한 ECS 하드웨어가 나오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생각하신 그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도 이제 당연히 따라서 추가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는 없다라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엄청 긴데요. 잘라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중복 제거 압축을 통해 관리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데이터의 분석 시에 읽어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리딩할 때 복원 속도는 매끄럽게 잘 가능할지요? 하고선 질문 주셨는데요. 끝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검색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정형 자료들을 쉽게 뽑아내고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별도 DBMS 없이 운영된다는 부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갖고요. 네,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중복 제어가 있으시고 읽을 때 복원 속도. 예, 저희 네. ECS 스토리지는 앞에 제가 기능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압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시면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의 뭐 덤프 파일이라던가 또는 텍스트 파일과 같이 기존 이미 압축이 안 되어 있는 파일 같은 경우는 압축률이 높을 거고요. 또는 이미 압축이 되어 있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압축률이 낮을 것입니다. 근데 ECS에서 제가 압축을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ECS는 그 데이터의 압축을 인라인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즉 디스크로 들어가면서 압축을 자동으로 하고요. 데이터를 디스크에 꺼내면서 이제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CS는 두 가지 압축의 기능과 또는 데이터 말씀하셨던 복원 속도, 즉 읽는 속도 두 가지를 봤을 때 ECS는 쓰고 읽는 속도가 빠른 그쪽 옵티마이제이션에 더욱 중점을 둔 스토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압축을 위주로 하는 그런 스토리지보다 압축률이 좀 떨어지지만 실제로 저희가 최적화를 해서 데이터 압축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는 속도가 저하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신 복원 속도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검색 기능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비정형 자료들을 쉽게 뽑아내고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재구성에 대한 의미를 사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면 예를 들어 기존에 NAS나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셔서 쓰셨던 데이터를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면서 그 데이터를 입력 과정에 메타데이터 추가하시겠다. 만약 이런 의미의 재구성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답변은 이제 답변 내용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검색을 이용하면 검색 속도가 DB에서 검색할 때보다 느려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검색 자체만 보면 사실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제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빠른 블록 스토리지 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셨을 거고요. 저희 ECS는 내장된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사실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색 부분만 한정해서 검색 속도를 말씀하신다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는 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찾아내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다시 스토리지에 가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 전체적인 과정과 만약 ECS 자체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쿼리로 날리면은 그게 데이터를 서치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 전체 과정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뭐가 더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색 자체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 환경 안에서 보신다면은 크게 느려지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죠? 네. 제가 누가 더 빠르다라고 말 수는 없지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복제 기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복제 기능은 사이트 수에 제한이 없나요? 무제한도로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다들 질문이 되게 구체적이세요. 알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수의 질문이신데요. 저희 ECS는 하나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노드를 넣을 수 있는 렉의 수나 노드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하나의 클러스터는 무한히 확장 가능하고요. 그런 클러스터를 묶는 그 글로벌 복제 기능에서는 8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은 아니고 묶을 수 있는 클러스터 수는 8개까지입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이 부분은 로드맵에서 계속 늘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현재는 8개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까요? 기존 HDFS에서 운영하던 비정형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변환하게 될 경우 제한점과 유의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쉽지 않은 질문을 네.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가고 네. 싶기 때문에 네. 저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드 파일 시스템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서버 기반으로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던 걸 저희 ECS 그 부분을 저희 ECS가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할 수도 있고요. 뭐 기존의 고객 사례들을 보시면은 특히 저희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 HDFS를 제공한다는 그 장점은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에 데이터 레이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는 뭐 해외 사업소 예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고객도 현재 저희 ECS를 하드 파일 시스템 형태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드 파일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시는 건 아니고요. 고객도 하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마다 뭐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팀마다 선별적으로 기존의 뭐 서버 기반의 하드 파일 시스템을 선호하시는 고객들은 그쪽을 사용하시고 또는 ECS의 특징들, 뭐 확장성이 좋다라던가 기존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REST API도 쓰시고 이런 요건이 있으신 고객들은 또 오브젝트를 쓰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뭐를 하나를 딱 선택하기보다는 전체 사용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거나 뭐 서로 보완해가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다 잡혀 있는 경우 본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마이그레이션이나 환경 설정 수정이 어렵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공수가 될까요? 하고 네. 질문 주셨는데요. 예, 힘들겠지요. 그건 아니고요. 예. 네. 아키텍처 다 잡혀 있다 본시 도입한다면은 예. 기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NAS로 다 새로운 뭐 데이터 고도화를 다 잡으셨는데 이 부분을 갑자기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변경하시겠다. 또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환경이 NAS였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옮기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어플리케이션 변경하면서 이제 C 코드로 만들어진 뭐 NAS 기반의 뭐 어플리케이션들 코드도 길고 관리가 힘들지만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으로 오면은 REST API가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즉 그렇게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변경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저희 델 테크놀로지에서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데이터 환경을 알려주시고 데이터 양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 정도 데이터는 어느 정도 마이그레이션 기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분명히 고객께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